형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야 알겠네. 핸드폰도 안 받고 자꾸 외출한 게. 저 여자랑 바람 핀 거였네. 단풍 구경 가자던 남편. 그런데 식당 앞에서 젊은 여자가 남편을 형부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형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내가 몰랐던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걸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골목길,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지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간판엔 연인의 베이커리라고 적혀 있고 안에서는 구수한 빵 냄새가 흘러나오죠. 가게 주인 정연은 올해 59인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시작합니다. 손에 밀가루 묻혀가며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정연 본인도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연은 원래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취미로 배웠던 제빵 기술이 아까워서 이렇게 작은 가게를 열게 됐죠. 처음엔 그냥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건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이제는 제법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정연은 이 작은 가게가 마음에 듭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빵 맛있어요 하고 웃으며 인사할 때면 괜히 보람차거든요. 남편 박진호는 올해 61입니다. 정연보다 2살 위죠. 진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다녔어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박 과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책임감 있는 남자였죠. 그런데 1년 전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나이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퇴직 후 진호는 변했습니다. 말 붙이기 힘들 정도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무뚝뚝하게 대하고 외출도 잦았습니다. 예전엔 거울 한 번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기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주름이 늘었는지 머리가 더 휘어졌는지 그런 걸 유심히 살펴보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아무 옷이나 편한 걸 입었는데 요즘엔 외출할 때마다 옷을 이것저것 꺼내보고 고민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거울만 봐요? 어느 날 아침 정연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늙었나 싶어서 그래. 거울 보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정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갱년기인가 보다. 남자한테도 갱년기가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는 요즘 짜증도 부쩍 많아졌어요. 예전엔 뭘 물어봐도 웃으며 대답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만 커도 시끄러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밥상 위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을 찌푸립니다. 정연은 그럴 때마다 꾹 참았어요. 남편도 힘들겠지. 평생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다 보니 정연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화병 증상이 있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너무 혼자 사기시면 안 돼요. 정연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화병이라니.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 병을 자기가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 식탁 위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정연은 반찬을 차리고 밥을 놓고 앉지만
진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말을 걸어도 응하고 대답만 할 뿐이에요. 식사가 끝나면 진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정연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또 한숨을 쉽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연이 물었죠. 그냥 좀 나갔다 올게. 진호는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외출을 하는데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말을 안 해요. 정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의심은 자꾸 커졌습니다. 진호가 외출할 때마다 정연은 몰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제 와서 싸워서 뭐해. 정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 누워있는 진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연이 가게에서 빵을 굽고 있는데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점심에 집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정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니 설마 이혼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 점심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니 진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얘기예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단풍 구경이나 갈래? 설악산에 케이블카 생겼다더라. 정연은 깜짝 놀랐어요. 진호 입에서 여행 얘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당신 입에서 여행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정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 갔었나 모르겠네. 한번 가보자고. 정연은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여행이나 가서 마음을 풀어보자. 혹시 알아? 이번 기회에 우리 사이가 다시 좋아질지도. 며칠 후 두 사람은 설악산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연은 명절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았던 가게 문을 닫았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이틀만 쉬고 올게요 하고 안내문도 붙였습니다. 진호는 여행 가방을 싸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나가니까 좋네. 옛날 생각도 나고 정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만에 여행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날 아침, 날씨가 맑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설악산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산들은 온통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정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지. 젊었을 때 말이야. 옆에 앉은 진호를 슬쩍 쳐다봤더니 진호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죠? 정연이 말을 걸었어요. 진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젊었지. 그 말에 정연은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함께 여행 오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대부분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정연은 진호의 손을 슬쩍 잡았어요. 진호는 깜짝 놀란 듯 정연을 쳐다봤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우리 사이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다.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서로 말은 할 수 있게. 설악산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진호와 정연은 케이블카를 타러 줄을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나이 지긋한 부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연은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 케이블카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설악산의 풍경이 장관이었지만 정연은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옆에 선 진호의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진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경치가 좋아서. 하지만 정연 눈에는 진호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감춰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케이블카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참았습니다.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천천히 내렸어요. 산 정상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연도 진호한테 말했어요. 우리도 사진 좀 찍을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단풍나무 앞에 섰어요. 지나가던 젊은 남자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나고 젊은 남자가 핸드폰을 돌려주며 웃었어요. 잘 나오셨어요. 보기 좋으시네요. 정연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진호한테 말했어요.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당신도 심호흡 좀 해봐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런 곳 오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정연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 이렇게 좀 쉬면 당신 마음도 편해지겠지.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산길은 넓어서 걷기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정연은 진호 옆에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이런 적이 있었나? 결혼 초기엔 가끔 이렇게 산이나 바다에 가곤 했는데 아이들 낳고 나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늘 바쁘게 살다 보니 부부끼리 시간을 보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두 사람은 식당을 찾았어요. 산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간판에는 수안의 산장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구석자리였습니다. 정연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뭐 먹을래요? 여기 산채 비빔밥이랑 도토리묵이 유명하대요. 진호는 메뉴판을 대충 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빔밥 먹을게.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정연은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설악산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소박했지만 아늑했어요. 정연은 진호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나중에 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진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연은 어딘가에서 자꾸 느껴지는 시선을 감지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자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긴 머리에 핑크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님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확실히 봤어요. 여자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왜 우릴 쳐다보는 거지? 진호한테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신경 쓰이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여자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산채 비빔밥과 도토리묵 그리고 된장찌개가 상에 올라왔어요. 정연은 비빔밥을 비비며 진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드세요. 여기 음식 맛있네요. 진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정연이 밥을 먹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자는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안심하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연히 쳐다본 거겠지. 별일 아니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정연과 진호가 앉은 테이블로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정연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부.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정연은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부? 이게 무슨 소리야? 진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야, 당신 누구야? 나 당신 몰라. 여자는 정연은 쳐다보지도 않고 진호한테만 매달렸어요. 진호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형부, 저예요. 수아예요. 왜 나 모르는 척해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정연은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연은 진호를 쳐다봤어요. 진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여자를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미친 여자야. 나 당신 진짜 몰라. 저리 가. 하지만 여자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진호의 팔을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자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한테 왜 형부래요?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여자는 정연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진호한테만 집중했어요. 마치 정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여자는 진호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형부, 저 정말 수아예요. 왜 나 몰라보세요? 형부. 정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자기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남편한테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정연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서 손 떼요. 하지만 여자는 정연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저 진호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들 뭐야? 저러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진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당신 모른다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경찰 부를 거야. 여자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여자는 뒷걸음질 치며 흐느꼈습니다. 형부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를 이렇게까지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정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연은 주차장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는 누구야? 정말 남편이랑 아는 사이인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잠시 후 진호가 뛰어왔습니다. 여보, 잠깐만. 정연은 진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 집에 갈 거예요. 혼자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진호는 정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저 여자 몰라. 미친 여자야. 정연은 진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왜 당신한테 형부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진호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정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자꾸 외출하고 핸드폰도 안 받고 그랬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저 여자 때문이었구나. 당신 바람 피운 거 맞죠?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진짜 저 여자 모른다니까. 하지만 정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진호는 시동을 걸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 말 믿어줘. 나 진짜 저 여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정연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 말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단풍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정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형부라고 불렀어. 분명히 형부라고 했어. 그럼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건가? 저 여자가 남편을 형부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야?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했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정연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도 따라 들어왔지만 정연은 진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진호는 문 밖에 서서 말했어요.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정연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는 형부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정말 날 배신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저 여자가 미친 거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두덩이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어야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정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부은 눈을 가리려고요.
가게로 가는 길에 진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정연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진호가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정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할 말 없어요. 가게 가야 해요.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억울해. 정연은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억울해요? 나는 어때요? 남들 앞에서 남편이 남의 여자한테. 형부 소리들은 내 기분은 생각해 봤어요?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진호는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 진짜 그 여자 몰라.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정연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당신 얼굴을 알아요? 미친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형부라고 불러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진호를 밀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진호가 불렀지만 정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일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계속 어제 일만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눈물, 그리고 형부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연은 오븐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때 누구한테 얘기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자식들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걱정만 끼칠까 봐요.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사장님이었어요. 근처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분이죠.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정연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정연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사장님, 저 어떡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정연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박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정연은 고개를 저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설악산 식당에서 젊은 여자가 남편한테 형부라고 부르며 매달렸던 일을요. 김 사장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근데 박 선생님이 정말 모른다고 했어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속 모른다고만 해요.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형부라고 불러요? 김 사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한 번쯤은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정말 미친 여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했거든요. 자꾸 외출하고 핸드폰도 안 받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정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세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좀 더 지켜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죠. 그날 오후 정연은 가게에서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있었어요. 20kg짜리 포대가 창고에 쌓여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걸 정리해야 했거든요. 정연은 포대를 들어 올리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밀가루에 미끄러진 거예요. 아! 정연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으악 아파. 정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발목이 부어오르고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먼저 진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진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받아. 제발이요. 정연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진호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다쳤어요. 연인의 베이커리인데 빨리 와주세요. 통화를 끝내고 정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때 곁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연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정연을 들것에 실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연은 계속 진호 생각만 했어요. 저 여자랑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최소 4주는 깁스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가게 일은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운영하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분간은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깁스를 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연은 허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지? 3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잠시 후 딸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연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발목 빈 거야. 하지만 지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정연은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지은과 아들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지은이 정연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연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눈물이 또 흘러나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괜히 너희 불렀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세요? 그 말에 정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설악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연은 그저 아빠는 볼일 보러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많이 아파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애들 아빠가 바람을 피웠는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말해. 차마 입이 안 떨어지네. 지은과 민주는 한참 동안 정연 곁에 있다가 저녁 때쯤 돌아갔어요. 옆에서 할 일도 없고 바쁜 애들 붙잡고 있기도 미안하고 남편과 어색한 모습 보이는 것도 싫어서 아빠 곧 온다고 안심시켜 보냈지요. 엄마,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말고 아빠 바쁘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녁 6시쯤 드디어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전화 못 받았어. 무슨 일 있어? 정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었어요? 내가 다쳐서 병원에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어느 병원이야? 정연은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호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파? 정연은 진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죽어도 모를 사람이. 진호는 정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학원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놔서 못 들었어. 정연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학원? 무슨 학원이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있었어. 요즘 계속 그것 때문에 외출했던 거야. 정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격증?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합격하면 말하려고 했어. 정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설악산 그 여자는 뭐예요? 학원에서 만났어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진호는 깜짝 놀라며 정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나 진짜 잘못한 거 없어. 그 여자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정연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럼 증명해봐요. 그 여자가 누군지, 왜 당신한테 형부라고 했는지 밝혀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진호는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정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옆에 간이 침대를 깔고 누워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치 만리 같았어요.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하나?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놓인 간이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진호는 이미 어디론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진호한테서 온 문자는 없었어요. 또 어디 간 거야? 정연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오전 9시쯤 간호사가 들어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정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정연 본인도 진호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돌아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시쯤 되어서 진호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죽 한 그릇과 반찬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죽 사왔어.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은 진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배 안 고파요. 가져가요. 진호는 상을 펴고 죽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파서 기운도 없을 텐데 먹어야지. 약도 먹어야 하잖아. 정연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호가 베개를 등 뒤에 받쳐줬지만 정연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듯 몸을 비틀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진호는 손을 거두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정연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삼키려고 해도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진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또 거짓말할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설악산 그 일 우리 다시 가서 확인해 보자. 정연은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확인?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진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식당 다시 가자. 그 여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밝혀야겠어. 나도 이 상황이 답답해 죽겠어. 3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이렇게 서로 못 믿으면 안 되잖아. 정연은 한참을 진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그 여자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내 평생을 걸고 말하는데 나 그 여자 한 번도 본 적 없어. 정연은 진호의 눈빛을 살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 여자가 당신한테 형부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진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확인하자는 거야.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정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확인해 봅시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꼴인데 어떻게 가요? 진호는 정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휠체어 빌려올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퇴원하고 바로 가자. 정연은 진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진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정연은 퇴원했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 때문에 목발을 짚어야 했고 걷기가 불편했어요. 진호는 정연을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괜찮아? 아프면 말해. 진호가 물었지만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에 올라탔을 뿐입니다. 차는 다시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풍 구경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시간쯤 달려서 수안의 산장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정연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진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식당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여자 수아였어요. 수아는 두 사람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부 정연은 수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당장 설명해요. 왜 내 남편한테 형부라고 하는 거예요?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진호가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당신이 누구고 왜 나한테 형부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요.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명절 때마다 만났잖아요. 작년 설날에도 떡국 같이 먹었잖아요. 제가 취업 안 돼서 고민할 때 형부가 위로해 주셨잖아요. 진호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나 당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작년 설날에 우리 집에서 애들이랑 명절 보냈어요.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형부가 아니, 당신이 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연이 다그쳤습니다. 당신 언니가 누구예요? 제대로 말해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언니는 박미선이에요.
형부랑 35년 전에 결혼했어요. 우리 형부 이름은 박동원이에요. 정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박미선이 누구예요? 나는 이정연이에요. 우리는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우리 남편 이름은 박진호예요. 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박진호요? 박동원이 아니라요? 수아는 진호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형부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투도 조금 다르고, 수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해요. 형부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당신 형부는 지금 어디 있어요? 데려와요. 직접 만나봅시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형부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연과 진호는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언니한테 전화해 볼게요. 수아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전화 좀 받아.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지난번에 말했던 형부가 살아있어. 형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우리 가게에 와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미선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정신 차려. 형부 죽은 지 2달이나 됐어. 무슨 헛소리야? 수아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형부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있어. 근데 이름이 박진호래. 박동원이 아니라.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박진호? 그 사람 지금 몇 살인데? 수아가 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진호가 대답했어요. 61예요. 수아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61래요. 미선은 한참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인가 보네.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형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들었어. 근데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수아가 물었어요. 언니, 그럼 어떡해? 이분한테 뭐라고 해야 해? 미선은 짧게 대답했어요. 확인도 안 됐는데 뭘 어떡해. 그냥 돌려보내. 나 바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뭐래요? 당신 언니가 뭐래요?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형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대요. 근데 언니가 바빠서 얘기를 다 못 들었어요. 정연이 다그쳤습니다. 왜요? 남편 동생인데 왜 만나주지 않는데요?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언니 목소리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정말 형이 있었던 거예요? 쌍둥이 형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자세히 얘기 듣지 못했어요. 정연이 물었습니다. 언니 집 주소 알아요? 수아는 머뭇거렸어요. 알긴 아는데 언니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요. 진호는 정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꼭 확인하고 싶어. 정말 내 형인지 알고 싶어.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확인해봐요. 수아한테 물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직접 찾아갈게요. 수아는 망설이다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여기에요.
근데 언니가 문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진호와 정연은 주소를 받아들고 미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요? 정연이 물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진실을 알아야 해. 동호수를 찾아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진호라고 합니다. 수아 씨한테 주소를 받았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요? 진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동원 씨 동생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평생 고아로 살았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미선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DNA 검사도 안 했는데. 그리고 설령 동생이 맞다고 해도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 하려고요? 정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린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 하러 왔어요? 남편 죽은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 진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이미 죽었어요. 알아서 뭐해요?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가족 힘들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연이 진호를 부축했습니다. 당신 일어나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차로 돌아와서 진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이 정말 있었는데, 나한테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정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매일 미선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미선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점점 지쳐갔어요. 정연은 그런 진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쓰러지겠어요. 그만 포기해요.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형을 알고 싶어. 포기할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형도 이런 얼굴이었을까요? 똑같이 생긴 얼굴로 세상을 살다가 먼저 떠났을 형. 진호는 거울 속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랑 비슷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거울은 그저 진호의 얼굴만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정연이 거실로 나왔어요. 당신 아직도 거기 서 있어요? 아침 먹어야죠.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정연이 차려놓은 아침 밥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숟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당신 이러다가 몸 망가져요. 제발 좀 먹어요. 정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씹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목으로 안 넘어가. 정연은 한숨을 쉬며 진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왜 당신을 안 만나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 동생인데.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 반가울 리가 없지. 게다가 남편은 죽고 없는데 유산 문제도 있을 거고. 정연이 화를 냈어요. 유산이요? 우리가 유산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냥 진실만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날 오후 진호는 혼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구청이었어요. 형의 호적 등본을 떼어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구청 민원실에 가서 호적 등본을 신청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네요. 발급 불가해요. 진호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혹시 입양이나 미아 관련 기록 같은 건 없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경찰서나 실종자 센터에 가보세요. 진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실종자 센터였어요. 진호는 직원한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최근에 제가 쌍둥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당시 미아 신고나 실종 신고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호는 대답했습니다. 박동건이요. 형 이름이 박동원이었대요. 직원은 한참을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있네요. 1984년에 박동건이라는 이름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시 3살.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종됐대요. 진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맞나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부모 이름이 박철수, 김영희로 되어 있네요.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대요. 근데 끝내 못 찾았나 봐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네요. 진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정말 저예요. 제가 박동건이에요.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나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소문에 보니 2분 다 돌아가셨대요. 형도 2달 전에 돌아가셨고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가족을 다 잃으신 거네요. 죄송합니다. 진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적어도 진실은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진호는 정연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정말로 나한테 형이 있었어. 박동원이라는 쌍둥이 형이. 그리고 내 원래 이름은 박동건이었어.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어. 정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평생 얼마나 힘들었어요. 부모가 자길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 부모님도 날 찾았고 형도 날 찾았어. 근데 나는 이름이 바뀌어서 못 찾은 거였어. 정연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형수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증거도 있으니까 당신을 믿을 거예요. 진호는 다시 미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누구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어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박진호예요. 아니, 박동건이에요. 실종자 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제가 정말 동원 씨 동생이 맞아요. 1984년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종된 박동건이요. 미선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상관이요? 저는 당신 남편 동생이에요. 당연히 상관 있죠.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동생이면 뭐 어쩌라고요?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와서 동생이 나타나면 뭐해요? 진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가족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미선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혼자 알아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우리 가족 힘들게 하지 말고요. 진호가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부모님 묘소라도 알려주세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당신 만나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묘소도 알려줄 수 없어요. 당신이 거기 가서 뭘 할지 모르니까요. 진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형한테 인사만 하고 싶어요. 형한테 동생이 왔다고 말하고 싶어요. 미선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필요 없어요. 남편은 편히 쉬고 있어요. 괜히 나타나서 소란 피우지 말아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소란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동생이 형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소란이에요? 미선도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나타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져요. 남편 재산은 우리 아들들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요. 진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재산 원하지 않아요. 형만 보고 싶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선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말이 그렇지. 나중에 법적으로 상속권 주장하면 어떡해요? 당신도 법적으로 시부모님 아들잖아요. 재산 받을 권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줘야 해요? 당신은 평생 우리 가족 아니었잖아요.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상속 포기각서 쓸게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서류 쓸게요.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 묘소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미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서류 써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나중에 마음 바꾸면 어떡해요. 그냥 당신 인생이나 살아요.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연이 달려와서 진호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형은 날 찾았는데 형 가족은 날 원하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해? 형을 어떻게 만나야 해? 정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진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속 포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박 선생님,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어요. 아직 상속 분할이 안 끝났다면 지금 포기각서를 써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일단 유족들한테 상속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히세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 협의할 때 공식적으로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쌍둥이 형제니까 부모님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형만 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재산 때문에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재산이 많으면 더 그렇죠.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형을 영영 못 보는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묘소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사망신고서에는 매장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호는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 확인을 신청하세요. 형제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열람이 가능할 거예요. 실종자 센터 자료랑 DNA 검사 결과가 있으면 될 거예요. 진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진호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DNA 검사를 신청했어요. 형의 유품은 없었지만 형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조카들의 동의 없이는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진호는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진호는 정연한테 말했습니다. 조카들 연락처를 알아야 해. 그래야 DNA 검사를 할 수 있어. 정연이 물었어요. 어떻게 알아내요? 진호는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수아한테 부탁해 볼까? 수아는 조카들 연락처 알 거야.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수아 씨는 착한 것 같았어요. 진호는 수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는 전화를 받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너무 냉정하게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호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수아 씨 잘못 아니에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조카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아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알면 화낼 것 같은데. 진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가족들을 갖고 싶어요. 그러려면 조카들 도움이 필요해요. DNA 검사도 해야 하고요. 수아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조카들이 협조할지는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얘기 들었을 테니까요. 수아는 조카들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진호는 큰아들 준혁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당신 아버지 동생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나타나셨다면서요? 진호는 해명하려고 했지만 준혁이 말을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생 찾았어요. 근데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면 누가 믿어요?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진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최근에야 알았어요. 내 이름이 바뀌어서 못 찾았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싫어요.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편히 쉬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연이 진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가족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 가족을 꼭 알고 싶어. 정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당신 마음 알아요. 우리 끝까지 해봐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형 생각만 했어요. 형, 나 여기 있어요. 동건이 여기 있어요. 형이 평생 찾던 동생이 여기 있어요. 근데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매일 형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형이 다녔던 회사도 알아보고 형이 살았던 동네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형의 친구들도 진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타나셨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진호는 매번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연은 그런 진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야위어 갔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도 못 자고 형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해요.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지겠어요. 정연이 말했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연이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연이 물었어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박미선이에요. 박동원 씨 아내요. 정연은 깜짝 놀라 진호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나와봐요. 진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미선을 보자 진호는 얼어붙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어떻게 진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미선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정연과 진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미선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어요. 준혁이가 큰아들 준혁이가 급성 백혈병이래요.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형제나 친척 중에서 찾아야 한대요. 제발 검사 좀 받아주세요. 진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카가 백혈병이라니. 정연이 미선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이렇게 밖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미선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미선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요. 당장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안 그러면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진호는 미선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당신이 정말 제 남편 동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맞다면 골수형이 맞을 확률이 높대요. 쌍둥이니까요. 제발 검사만 받아주세요. 제발요. 미선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진호는 한참을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던 사람이었어요. 재산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들 살리려고 무릎을 꿇고 찾아왔어요. 진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는 미선한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골수 기증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저를 형 동생으로 인정해 주실 건가요? 미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진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살리려고 필요할 때만 동생 찾는 거죠? 골수만 받으면 그 다음엔 또 모른 척 하실 거죠?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진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형 동생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그냥 골수 기증자가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제발 검사만 받아주세요. 진호는 정연을 쳐다봤어요. 정연은 진호의 눈빛을 보고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진호는 미선한테 말했어요. 검사 받을게요. 조카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진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기증자든 아니든 저를 형 동생으로 인정해 주세요. 형 묘소도 알려주시고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당신이 정말 남편 동생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맞다면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진호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에요?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진심이에요. 제발 우리 준혁이 좀 살려주세요. 다음 날 진호는 미선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혁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준혁은 진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미선이 재빨리 말했어요. 아니야. 아버지 동생이실 수도 있는 분이야. 준혁은 진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아버지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진호는 준혁한테 다가가 앉았습니다. 준혁 씨, 저는 박진호예요. 한 달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진호 씨죠? 검사 준비 되셨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진호를 데리고 검사실로 갔어요. 혈액을 채취하고 조직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빠르면 사흘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 준석도 와 있었어요. 준석은 진호를 보더니 일어나서 깊게 절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호는 준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너희 입장도 이해해. 준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형 좀 살려주세요. 진호는 준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할게. 근데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미선이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요. 쌍둥이면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일반 형제보다 훨씬 높대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준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힘이 없어서 다시 누웠어요. 작은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전화로 너무 심하게 말했죠.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진호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이해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지금은 병이나 이겨내는 게 중요해. 그날 저녁 미선은 진호와 정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미선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혁의 아내, 준석의 아내, 그리고 어린 손주들까지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진호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정말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손주 하나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선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정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밥을 먹으며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진호한테 물었어요.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진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일, 정연을 만나 결혼한 일, 자식들 키운 일. 준석이 물었어요. 그럼 작은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몰랐던 거네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부모님 얼굴도 몰라. 사진도 본 적 없어. 미선이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시부모님 사진 있어요. 보실래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어요. 앨범을 펼치자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아버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호는 부모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쌍둥이 사진이 나왔어요.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설명했어요. 이게 쌍둥이 마지막 사진이래요. 실종되기 며칠 전에 찍은 거래요. 진호는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형이랑 같이 있던 마지막 모습이구나. 정연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진호는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형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사진. 진호가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이었어요. 형은 이렇게 자랐구나. 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호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병원으로 오실 수 있어요? 진호와 정연 그리고 미선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진호 씨와 준혁 씨는 골수 적합성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식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요. 미선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진호 씨와 동원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99% 이상 확률로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다. 미선은 진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동생이 맞았어요. 동원이 동생이 맞았어요. 진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확인됐네요. 제가 정말 형 동생이었어요. 의사가 설명을 이었어요. 골수 기증 수술은 일주일 후에 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진호 씨 건강 검진을 더 해야 해요. 기증자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검사받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미선이 진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동건 씨, 아니 서방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당신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정말 미안해요. 진호는 미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조카부터 살리는 게 먼저죠.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부모님 묘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남편 유품도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진호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이 진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드디어 형을 만날 수 있겠네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드디어 형한테 갈 수 있어. 골수 기증 수술 전날 아침 진호는 미선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시간 되세요? 모실 곳이 있어요. 진호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어디요? 미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묘소요. 부모님한테 인사드려야죠. 그리고 남편한테도요. 내일 수술 전에 다녀오세요. 진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 얼굴도 모르던 부모님을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진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정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진호가 대답했어요. 부모님 묘소 간대. 형수님이 가자고 연락 왔어. 정연도 황급히 준비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1시간 후 미선과 준석이 차를 몰고 왔어요. 네 사람은 함께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진호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 나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용한 산 중턱의 공원묘지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묘지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미선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시부모님 묘소가 먼저 있어요. 그 옆에 남편 묘소가 있고요. 진호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박철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옆에는 고 김영이라고 적힌 어머니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진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진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동건이에요. 늦게 왔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잃어버린 거였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이 진호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님, 서방님이 왔어요. 남편이 평생 찾던 동생이 왔어요. 이렇게 늦게 왔지만 용서해 주세요. 준석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가 왔어요. 진호는 한참을 묘비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박진호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제 진짜 이름이 박동건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찾으셔도 못 찾으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 이름을 알았더라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미선이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서방님, 이거 보세요. 시부모님 젊으실 때 사진이에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젊은 부부의 사진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진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 다 서방님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셨어요. 진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음 페이지에는 쌍둥이 사진이 있었어요. 어린 진호와 동원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설명했어요.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래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으셨대요. 시어머님이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서방님 얼굴 잊지 않으려고요. 진호는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진호는 사진을 묘비 앞에 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렇게 행복했었죠? 저도 기억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얼굴, 형 얼굴 다 기억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진호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방님한테 미안하다고,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잘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을 부모님 묘소 앞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미선이 말했어요. 이제 남편한테 가요. 몇 걸음 옆에 또 다른 묘비가 있었어요. 고 박동원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동생을 평생 그리워한 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형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 나왔어요. 동건이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형이 평생 날 찾았는데 나는 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 이름이 박동건인 줄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형. 진호는 묘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 나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날 버렸다고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형이 있었고 부모님도 날 찾고 계셨어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았다면 형을 찾아갔을 텐데. 형 얼굴 보고 싶었어요. 형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진호의 울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이 진호 옆에 앉아 말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동생 얘기만 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요. 동건아, 형이 미안해. 형이 너를 못 지켜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진호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형 잘못 아니에요. 나를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뿐이에요. 준석이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쌍둥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사진이 너무 낡아서 제가 새로 인화했어요. 진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진호는 액자를 묘비 앞에 세워놓았어요. 형, 우리 다시 같이 있어요. 쌍둥이니까 같이 있어야죠. 미선이 말했어요. 남편이 이 사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사진이 해질까봐 매일 조심히 꺼내서 보고 비닐에 싸서 보관하고.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형 묘소 앞에 있다가 진호가 말했어요. 형, 내일 수술해요. 준혁이 살리는 거요. 형 아들 살릴게요. 골수 기증하고 올게요. 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 가족 잘 챙길게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정말 고마워요. 진호는 묘비에 절을 하고 일어섰어요. 형, 수술 잘 되면 다시 올게요. 준혁이 살았다고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정연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아내 이정연이에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남편 잘 부탁드려요. 묘소를 떠나려는데 진호가 뒤를 돌아봤어요. 형, 부모님, 내일 잘 다녀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진호는 미선한테 물었어요. 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선은 운전하면서 대답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근데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생 생각 때문이었죠. 명절 때마다 혼자 산에 가셨어요. 동생한테 기도하러요.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2개 사왔어요. 하나는 본인 것, 하나는 동생 것. 촛불 켜놓고 혼자 동생 건강 빌었어요.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그랬어요? 준석이 뒤에서 말했어요. 네. 저희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아버지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작은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진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형,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집으로 돌아와서 진호는 형이 쓴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미선이 준 거였어요. 일기장에는 동생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동건아, 어디 있니? 형이 너를 찾고 있어. 제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오늘도 탐정한테 전화했다. 아직 소식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동건아, 형이 미안해. 내 손을 놓친 형이 미안해. 진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형이 죽기 1달 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동건아, 형은 끝까지 너를 찾을 거야.
죽어서라도 너를 찾을 거야. 우리 꼭 만나자. 약속해. 진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병실에는 미선과 준석, 그리고 준혁의 아내가 와 있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형, 부모님 지켜봐 주세요. 준혁이 꼭 살릴게요. 오후 2시 진호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되기 전 진호는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형, 부모님, 저 잘하고 올게요. 준혁이 살리고 올게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령과 미선, 준석은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진호 씨 골수 채취도 성공적이었고 준혁 씨한테 이식도 잘 됐어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죠.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호가 회복실에서 깨어난 건 저녁 때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허리 부분이 아팠어요. 정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깨어났어요? 수술 잘 됐대요. 진호는 힘들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다. 형한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겠네. 정연은 진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미선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마워요. 서방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준혁이는 미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진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형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준혁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이식된 골수가 잘 안착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거부 반응도 없고 골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완치될 수 있어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준혁이가 살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미선은 진호한테 달려가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살렸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형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오후 진호는 준혁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준혁아, 기분 어때? 진호가 물었어요. 준혁은 책을 내려놓고 밝게 웃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정말 좋아요.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진호는 준혁 옆에 앉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혁이 진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처음에 정말 심하게 굴었죠. 그런데도 저를 살려주셨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라니. 우리 조카인데 당연한 거지. 준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작은아버지를 찾으셨잖아요. 이제야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버지랑 똑같이요. 진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진호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선이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 집에 잠깐 들르실 수 있어요? 드릴 게 있어요.
진호와 정연은 미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준석과 아이들도 모여 있었어요. 미선이 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호가 물었어요. 미선은 상자를 진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유품이에요. 서방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형의 옷, 시계, 안경,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진호는 형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형이 차던 거예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이 매일 차고 다니던 시계예요. 결혼 20주년 때 제가 선물한 거예요. 남편이 보물처럼 아꼈어요. 진호는 시계를 손목에 차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형이랑 손목 사이즈도 똑같네요. 미선은 웃으며 말했어요. 쌍둥이니까요. 상자 맨 밑에는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이 있었어요. 진호가 꺼내보니 형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다 형 일기장이에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네. 20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신 거예요. 동생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읽어보세요. 진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중히 할게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작은아버지, 재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도 여러 개 있고 예금도 상당해요. 법적으로 작은아버지도 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 최소 30억은 되실 거래요. 진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형이 평생 너희랑 모은 거잖아. 미선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시부모님 재산이에요. 당연히 서방님 몫도 있어요. 법적으로도 반은 서방님 거예요. 상속 받으셔야 해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형을 만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준혁의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래도 이건 받으셔야 해요. 돌아가신 아버님도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예요.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부모님 모르고 살았어. 형도 못 봤어.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받아. 너희가 가져. 부모님이랑 형이 너희를 위해 모은 거야.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받으셔도 돼요. 30억이 넘는 돈이에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형을 알게 됐고 부모님 얼굴도 봤고 조카들도 만났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닮으셨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작은아버지, 그럼 절충안은 어떨까요? 상속받으시되 그 돈을 작은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쓰시는 거예요.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연이 진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진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미선이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진호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대신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나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도 분명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동생 생각하면서 평생 살았으니까요. 준석도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작은아버지. 저희도 함께 기부하면 안 될까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 몫으로만 할게. 너희는 너희 가족 챙겨. 준혁이 물었어요.
어느 고아원에 기부하실 거예요?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자란 고아원이요. 인천에 있는 사랑의 집. 거기 아이들한테 장학금이랑 생활비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국의 다른 고아원들한테도 나눠주고 싶고요.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시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진호는 부모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돈 전액을 고아원 기부에 쓰기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다니.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진호는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영과 미선, 준혁, 준석도 함께 했어요. 고아원 건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진호는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원장은 진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야, 얼마 만이니? 진호는 원장 선생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쌍둥이 형이 있었다는 것, 부모님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기부를 하고 싶다는 것.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고마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진호는 원장 선생님한테 수표를 건넸어요. 이건 고아원 아이들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할게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원장은 수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호야, 이게 얼마야? 진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받았어야 할 부모님 사랑이에요.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이 받아야죠. 고아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옛날에 여기서 살았어. 너희처럼.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 마음을 알아. 외롭고 힘들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호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었지.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그리웠지. 근데 이제 알았어. 가족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정연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아원을 떠나면서 진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또 와요. 진호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럼 자주 올게. 차에 타면서 미선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시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좋은 일에 쓰이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연이 만든 음식과 미선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진호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형, 부모님, 내가 잘한 거죠?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좋은 곳에 썼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진호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손주 하나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이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얘기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동생이 있었다고 했어요. 진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그게 할아버지야. 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우와. 그럼 우리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똑같이 생겼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완전히 똑같았대. 아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앨범 보여드릴까요? 작은아버지도 못 보신 사진들이 많을 거예요. 미선이 일어나 앨범을 여러 권 가져왔습니다. 진호는 한 권씩 넘기며 형의 인생을 봤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MT 사진. 형은 이렇게 자랐구나. 진호는 중얼거렸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면서 형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동원과 미선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선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남편이 혼잣말로 그랬어요. 동생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이 그랬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동생 생각을 했어요. 준혁이 태어났을 때도, 준석이 태어났을 때도, 동생이 삼촌 되는 걸 못 본다고 속상해 했어요.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며칠 후, 준혁이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했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 앞에 모였어요. 준혁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미선은 아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혁은 진호한테 다가와 깊게 절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는 준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우리 가족이잖아.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진 만큼 작은아버지한테 효도할게요. 평생요. 진호는 웃으며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그게 효도하는 거야.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동원의 묘소로 갔습니다. 준혁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전하러요. 묘비 앞에 모두 모였어요.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준혁이 완전히 나았어요. 골수이식 성공했어요. 형 아들 살렸어요. 그리고 형, 부모님 재산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나처럼 외로운 아이들한테요. 잘한 거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진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 부모님 재산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 형도 기쁘죠? 정연이 진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준석이 가방에서 케이크를 꺼냈어요. 오늘이 아버지 생일이에요. 아니, 작은아버지 생일이기도 하고요. 3월 15일이요.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우리 생일이었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케이크에는 촛불이 2개 꽂혀 있었어요. 미선이 설명했어요. 남편이 매년 이렇게 했어요. 촛불 2개. 하나는 본인 것, 하나는 동생 것. 오늘은 서방님이 함께 계시니까 제대로 된 생일이네요.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받습니다. 형,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서방님, 생일 축하합니다. 진호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형,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형 가족들 잘 챙길게요. 그리고 우리 내세에는 꼭 함께 태어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오늘도 잘 살게요. 고마워요, 형. 날 찾아줘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진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진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형의 사랑이, 가족의 온기가 진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